6.18 대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수요 억제 규제는 약발이 6개월이다. 공급 증가 대책이 없으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율을 이렇게 하는데 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걸 규제하면 이게 튀어나오고 이걸 규제하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게 풍선일 거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해왔다면 지금까지 6.18 대책 같은 총량 대출 규제는 두더지 게임기의 코드를 뽑은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플레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에 플레이는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한국 주택시장 요청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주택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금 그 6.28 대책이 일어나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이 30년 전에 그 부동산 버블 터질 때 계기가 뭐였냐면 민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갔었어요. 민간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 부채 비율하고 가계 부채 비율을 합친 거예요. 민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한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도 그게 합쳐서 200% 넘어가고 나서 정부가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그 부채 자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소비도 죽게 되고 이제 경제 성장도 너무 떨어뜨리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쓰는 거죠. 빚 갚느냐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총량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터지고 이런 거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는 총량 규제예요. 그냥 얼마 이상은 안 돼. 뭐 예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리고 바로 시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풍선효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걸 총량 대출 규제라고 하는데 일본도 총량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6.18 대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게 총량 대출 규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 진짜 이게 저는 이제 가끔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두더지 게임에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걸 규제하면 이게 튀어나오고 이걸 규제하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게 풍선일 거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해왔다면 지금까지 해왔다면 6.18 대책 같은 총량 대출 규제는 그냥 두더지 게임기의 코드를 뽑은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플레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에 플레이는 하지 마라. 코드를 빼버린 거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예 끄는 거죠. 그게 총량 대출 규제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가 뭐 수요 억제 규제는 6개월을 못 간다. 뭐 약발이 6개월이다. 6개월 지나면 뭐 공급 증가 대책이 없으면 다시 이제 뭐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코드를 뺀 거예요. 코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정부가 계속 이 정책 유지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게임이 끝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은 이미 이제 사실은 많이 빠져 있고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고 경기도도 사실 20-30% 빠지고 나서 별로 반등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강북은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은 빠지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강남만 이제 최근 2년 동안 막 올랐죠. 근데 그게 이제 인구 소멸론,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강남밖에 없어. 이게 지방에 있는 부호들도 지방에 있는 부동산 정리해서 강남으로 다 몰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쏠림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쏠림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비였던 거고요. 거기다가 정부가 한 100조가 넘는 자금을 특례자금 대출을 풀면서 이걸 지지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혼자 막 정고점을 뚫고 갔던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세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세를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일부 주도주 쪽으로 몰린 건데 이제 쏠림은 결국은 끝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쏠림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 규제하면서 끝난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 같이 이제 빠지는 길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강남도 이제 고점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강남이 혼자 가기에는 이미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8년까지는 하락 사이클로 보고 있고 1차 하락은 2022년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강남 위주로 해서 큰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하락 반등 나오고 2차 하락이 보통 나오거든요.
2차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는 공급 대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총량 대출 규제만 해도 수요가 완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금을 지금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공급이 막 신규 공급만 공급이 아니고 신축만 공급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는 거 다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공급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 이거 다 뻥이고요. 예, 신규 공급은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막 수요가 좋을 때는 막 신규 공급이 엄청 늘어도 이 주택 가격이 뛰고요. 수요가 안 좋을 때는 주택 공급이 막 거의 최저래도 주택 가격이 빠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한 건데, 공급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급은 아예 안 봐요. 그냥 수요만 보는 건데, 수요의 핵심은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정부의 대출 정책 또는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라는 대출 여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거의 고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대율을 보면 거의 90% 1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더 이상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더 해주려면 은행채를 발행해서 빚을 땡겨서 더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예대율을 보면 은행들도 대출 여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가 이 가계대출, 민간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총량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로 굉장히 게임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의 어떤 그런 주택 관련 대출의 위험도 뭐라고 하죠? 위험 조정 비율? 뭐 이런 것들 높였거든요.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 주택 대출이나 가계 대출을 막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쪽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 하나로 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레버리지 부분을 코드를 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버블이 생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뺐단 말이에요. 저는 경착륙이 심하게 나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오히려 너무 폭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닌가? 이게 더 걱정인 거지. 여기서 막 더 올라가고 이건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거는, 이러다가 경착륙에 가면 정부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든 지표들을 하나씩 보시면, 이게 주택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저희 파란색 선인데,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이때부터 지금 하락해서 약간 지금 스무딩 되고 있지만,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등하는 건 아니고, 지금 괴리도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밑에 거는 주택경기 동행지수예요. 이건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주택경기,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있지만, 주택경기 선행지수, 주택경기 동행지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없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요건 동행지수인데, 동행지수 보시면은 요때 부러져가지고 계속 지금 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보다 동행지수가 더 잘 맞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요때 이제 2015년서부터 돌아서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2021년에 딱 피크 치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따라가다가 여기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반등한 거예요, 주택 가격은. 반등했지만 저희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동행지수가 돌아서야지 사이클이 돌아서는 건데, 아직까지는 하락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다. 근데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 강남과 나머지 지역에 너무 차별화가 심해진 거죠. 강남은 전고점을 뚫었고 나머지 지역은 더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합쳐서 지금 서울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반등해서 부딪혔죠. 좀 딱 만났잖아요, 추세선을.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행지수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개념도 설명을 드리지만,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기서 이제 6.28 대책이나 이런 대출 정책을 봤을 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투자 매력도라고,
요거는 주택에, 그러니까 또는 아파트나 상가든 다 포함해서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회비용을 뺀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투자자 목적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보는 건데, 내 집 마련, 내가 사는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사실 투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대 수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기대 수익이 높아야 집을 살 만한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높은 구간에서만 사실은 요인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는,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이 훨씬 높은 거죠. 기대 수익보다 기회비용이 훨씬 높은 이런 과정,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투자 매력도가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인 거죠. 사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투기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세력들이 팔려고 장난을 치더라도 진짜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전환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개인들이 여기서 미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와 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에서 지금 뭐 여기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사실 투자 매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올라오려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막 예전처럼 막 2%대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기 힘들죠. 지금 상황 봐서는. 그렇게 보면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주택시장이 막 어떤 상승 추세로 전반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투자 매력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장기 지지선, 사이클, 아파트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의 장기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 뭘 보냐면 인플레이션 라인을 봐요. 우리나라의 장기 인플레이션. 결국은 지나고 나면 주택도 장기 인플레이션 선에 수렴했다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2015년에도 이렇게 수렴했다가 올라갔는데 요 선이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선에 부딪히면 요 가격대가 언제냐면 2017년, 18년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려온다고 보면 이렇게 장기 추세에 맞고 떨어진다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한 선이 여기거든요. 지지선이. 여기라고 보면 그냥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보면 2017년 가격, 18년 가격 정도가 이 지지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반대매가 나오면 이런 라인, 펀더멘탈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겪었던 건데 레버리지가 터지면 가능해요. 이게 페어밸류라고 보면 페어밸류보다 훨씬 싸지고 나서 올라오는 이게 버블의 붕괴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가정을 아직까지는 하기 힘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정하기는 어렵고 그냥 최소한 여기 정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레버리지 터지지 않는다는 과정 하에서 그냥 합리적인 저점이 어디냐 이게 보면 2017년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있으면 그 아파트가 2017년, 18년에 가격이 얼마였지?를 보시고 그 가격 정도 내려오시면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한번 이런 버블이 터져서 크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이상 그냥 내 집 마련이라면 뭐 이 정도 구간은 버텨도 되는 거죠. 내가 좀 여유 그동안 이제 좀 살 때 무리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살 수 있다면 요 정도 가격이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2018년 더 밀리더라도 실수요니까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저는 2028년 정도에서 2030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8년에서 30년 정도,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5년 정도 후에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돈을 모아서 조금 더 2017년, 18년 가격까지 보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난 것 같다.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것 같아서 그 돈 있으면 그냥 해외 투자하는 게 낫다. 달러 투자하는 게 낫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사이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강세장 지나고 약세장이 시작된 건데 이때부터 지금 여기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약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8년, 30년 되면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올라올 텐데 올라오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는 못하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이 길게 보면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때 이제 다시 뭐 정고점 돌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인구 구조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성장이나 뭐 소득의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이때가 우리나라 산업화 이후로 아주 긴 상승 추세였잖아요. 산업화 이후로 거의 40년, 50년의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끝난 시점이 이때가 아닐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건 확신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 다음 사이클이 올라오더라도 여기는 돌파를 못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니까 이제 제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하는 거는 이제 좀 그 시대가 끝난 게 아닐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내 집에 사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분들은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반등했다 다시 밀려서 내가 상각을 깰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내가 사는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죠. 무리만 하지 않으면.